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화요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헌재가 원래 지정했던 기일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날지 어떨지 궁금했었는데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9차 변론 기일입니다. 헌재가 밝힌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제까지 한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드리겠다. 이 정도면 먼저 어떤 뜻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변론이라고 봐도 됩니까? 9차 변론?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데요. 예. 일단은 추가 증인이 채택될지 여부, 네. 헌재가 내일 평일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결정까지 봐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예. 피청구인 지위에서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의견 진술을 본인이 할 기회도 달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도 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은 다음 주 2월 18일 변론기일 이후에 증인 채택이 없더라도 피청구인의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한 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확한 것은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헌재 공보관이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변론이 너무 서두르게 결론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의 한 차례 만약에 9차례 9차 변론 기일로 마지막으로 끝난다면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급한 건가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내심으로는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결론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사실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예. 변론이 완전 종결된 건 아닌 상황에서 내가 변호인을 조력받을 권한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변호인들이 뭐 개인 사정이든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하는 건 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변호인 조력받기 위해선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간을 더 해태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지금 헌재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평일을 통해 가지고 추가 증인 신청 채택 여부 등도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예.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양측에 2시간씩 최후의 어떤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 최후 변론의 어떤 장을 마련해 주겠다는 건데 그 뒤에 증인 신청이 이루어져서 채택하고 그 증인 신청이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무에서도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평일을 거치더라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제기했던 추가 증인들과 관련해서도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증인들과의 차별성이 뭐냐, 입증 취지가 무엇이 다르냐, 내지는 왜 동일한 증인을 또 부르려고 하는 거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겁니다. 이미 현장에 있었던 군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았다는 또 국무위원들 큰 축의 줄기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어서 사실상 다음 주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이 말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말한 중대한 결심은 윤곽금 변호사가 오늘 기일 끝나고 나오면서 언급한 게 중대한 결심은 불공정한 재판 시정 촉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전에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원 사퇴가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네, 이렇게 네. 언급을 했다는 사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 변론이 이제 9차 변론으로 끝나면 굉장히 짧은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 17차례의 변론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사뭇 짧은 것은 맞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최순실 씨라든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라든가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대여섯 시간 정도의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주신문을 하는 쪽에서 30분, 또 반대 신문을 하는 쪽에서 30분, 그다음에 재주신문, 재반대 신문을 하더라도 각각 15분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뭇 짧은 증인 신문들을 해서 하루에 3명 또는 4명씩 이렇게 신문을 해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사안이 아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다소간 절차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또 그 스피디하게 진행된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예. 점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 쪽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 예. 이 절차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도 상당히 좀 많이 그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네.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제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장 변호사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그런 종합적인 마무리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적어도 한 기일보다는 그 이상을 들여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든가 예. 이런 정도의 어떤 절차적인 고려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예.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5일 뒤에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잡아서 그때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12일 뒤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정은 당시 2017년에는 3월 13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그날을 지나면 헌법재판관이 7명만 남기 때문에 3월 10일 금요일에 선고를 해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은 4월 18일이에요.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헌재가 적정한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9차 변론 기일이 마지막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런 거네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명의 증인이 있었고요. 마지막 증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핵심적인 증인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증인 신문을 보더라도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물어보는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의 사실관계를 증인으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의 질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은 그만큼 그 증인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고 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직권 채택을 한 것입니다. 예. 이 사안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증인만 직권을 채택했잖아요. 그 증인이 오늘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시점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지난 5차 변론 기일이죠. 그 지난주 화요일에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조성현 경비단장을 부른 것이고 결국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진우 사령관은 본인이 대통령과의 3차례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화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다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반응은 대통령에게 직접 답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어떤 것을 상의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령관 휘하에 있는 조성현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고 오늘 조성현 경비단장은 본인은 숨기는 것 없이 다 거짓말하는 것 없다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유심히 눈여겨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정확한 워딩을 들었다라고 네. 발언을 했고 또 지시 사항이었다라고 발언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인이에요. 저희가 원래 이 절차에서는 각각이 본인들이 입증하고 싶어 하는 증인을 부릅니다. 우호 증인, 적대적 증인으로 나뉘게 마련인 거죠. 그리고 재판부가 보충 신문을 할 때도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심지어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불러서 이 사람의 증언을 듣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 국회 본청 앞에까지 현장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죠. 단장 직책에서.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검찰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그래서 거의 주되게 물은 것도 재판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맞다 아니다 완전히 정리된 채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또 그런 부하 이 지휘관들의 진술이 있었다, 주장이 있었다라고 했을 땐 내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을 것이다라는 어떤 여운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 지휘를 받았다는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의 내용은 끌어내라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계엄이 설사 적법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건 위헌 위법입니다.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는 둘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게 헌법 정신이고 계엄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지시가 내려졌다고 재판부가 오늘 생각했겠습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본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생각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전화 통화를 했던 내역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이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퇴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자신이 없었을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로서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 전에 진술에서는 4명이 1명씩 끌어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헌재에서는 입을 다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휘하 부하가 오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윗선이 누구냐, 윤 대통령의 지시냐,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냐까지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게 어쨌든 군대에선 상명하복이니까 지휘 계통에 쭉 내려올 텐데 일단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는 못 들었다는 언급은 그 진술은 했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것이 누구로부터의 지시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그런 진술이 있어야지만 헌재가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든 지휘 계통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조성현 단장의 증언으로부터 확인이 된 것이고 예. 그러면은 나머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헌재는 지금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예를 들면 뭐 영상 녹화가 됐다든가 예. 혹은 진술자가 그 변호인 입회 하에 조서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으면은 그런 것은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이 사건 수사 초기에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있죠. 예. 그 내용들과 맞춰보면 그리고 군은 출동 기록이 있고 다른 장교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과 종합해보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군이 국회에 출동을 했고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그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달되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사실 인정하는데 예.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게 거의 그 핵심 네.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 대통령 측은 일단 그 변론기일은 네. 구차 변론기일은 그 증인도 없고 예. 그 구차 변론기일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구차 변론기일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증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각을 하기도 했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증인신문 기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신문 기일은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되는 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인에 대해 소환장도 보내야 되고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정말 화요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윤곽은 드러났어야 됩니다. 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추가로 증인을 부를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그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양측의 입장을 2시간씩이나 듣는 건 이 형사재판 준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 부분이 필요한지 국회 소추인단으로서는 파면이 왜 필요한지 다시 정리된 내용을 청취하겠다는 거고 예. 왜 내가 파면되면 안 되고 이게 통치행위의 일환으로서 계엄은 정당했고 이게
설사 정당하지 않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항변을 듣는 게 사실상 일반 절차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예. 아마 추가 증인이 정말 사정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좀 전에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추가 증인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건이 진행되는 내역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쪽으로 재판관들도 좀 심정이 굳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그럼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 그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 됐겠네요. 굉장히 불리한 증인이고 예. 아마 이 사람이 그러면 증명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 사람이 한 말이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얼마나 진실에 가깝고 실제 기억에 부합하느냐,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느냐를 이제 재판관들이 보는 건데 이거는 이 일치하지 않거나 좀 이 모순되는 여러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내 결함을, 내 어떤 혐의를 가리고 싶은 동인들이 있는 거죠. 이미 구속 기소된 사령관들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꺼려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랑 직접 직보를 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하는 데는 제한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뭐 개폐막을 치니 안 치니 이야기도 나왔던 건데 한 걸음 저 떨어져 있는 정말 실무 담당하는 단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선 다소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관까지 굳이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짓말을 지어낼 동의는 최소한 없거든요. 예. 그리고 못 들은 건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4명이 그럼 1명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검찰 수사 기록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예. 최소한 그렇게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라. 그러면 대단히 이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환기하고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오늘 증언했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증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 내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갑회동에서도 체포조나 방첩사 지원 지시는 없었다 하는 게 김 전 청장의 입장이었는데요. 주요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2번에 걸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증언은 듣지 못했지만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많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어요. 그 예.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은 그것을 보충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봉식 청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본인이 받지는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예. 그것은 다른 진술자들의 증언과 이제 신빙성 면에서 아마 비교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포고령을 언급한 부분이에요. 이 계엄 포고령은 그 계엄 포고령의 첫 번째 조항에 국회 정당 지방의회의 활동을 일절 금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김봉식 청장은 그 포고령 지시에 따라서 12월 3일 밤 11시 37분에 국회를 2차 통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2차 통제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였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령한 포고령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오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질서 유지해달라는 말 이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 이런 국회의원 출입 막으라 지시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과 맞춰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경찰 병력 인력이 그 국회에 투입이 됐을 때 국회 출입문을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7곳이 있거든요.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곳. 막았다는 부분이 이 영상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엄과 발동과 관련해서 국회 출입문은 봉쇄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출입을 대단히 자유롭게 허가해주기 위한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현장 경찰 인력들은 수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걸 막으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막 담을 넘어가고 이게 맞느냐.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당한 그런 경비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느냐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풀어줬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풀어주라는 질서 유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이든 경찰이든 보냈던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오늘 이 증인이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지시에 따른 뭔가의 결과물은 너무나 명징하게 있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거는 국회를 군을 투입하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강론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다소 이 구멍이 있다라고 해서 공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안 받을 것인가? 그런 판단이 번복될 것인가? 그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언이 양측의 어떤 유불리에 대해서 그 확실한 게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통제를 했다는 부분,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고령이 어떤 단순한 경고 차원이나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국회가 봉쇄가 됐었고 약간 여담입니다만 첨언하자면은 저도 그 국회가 봉쇄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 그 부근에 한밤중에는 일렬 정도로 통과할 수 있는 회전문이 있어요. 예. 그때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일군의 일행들이 들어갈 때 저도 그 뒷줄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못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예. 그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따라서 통제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봉식 청장의 증언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봤다고 하는 부분. 예. 그러니까 뭐 국회 뭐 22시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그 세부적인 문건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다라고 하는데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졌던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문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하기를 본인도 대통령 그 집무실 책상 위에 어떤 문건이 있었고 거기에 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을 먼 발치에서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여기에 또 연장선상에 있는 증언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었고 그 중에 하나는 국회의 통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입증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또 하나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이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오늘 네. 언급한 거에 대해서 오늘 발언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의 몸,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게 아니라 칭찬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찰과 칭찬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맥락이 있는데요. 무슨 맥락이 있었냐면 나는 군이든 경찰이든 국회의 질서 발동을 위해서 보낸 것이고 이렇게 조속하게 계엄 해제도 되도록 그리고 계엄도 빨리 종결되도록 질서 유지를 잘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증인이 경찰과 관련해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 당시에 고마웠다.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줬고 그래서 빨리 끝났다. 그런데 아주 유사한 질문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검찰에서 물은 내역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당신 덕분에 계엄이 빨리 끝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한테 정말 고마워하는구나라고 느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못해서 국회의원들 월담하고 이런 것도 다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당신 덕에 빨리 끝났습니다라고 했다라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물론 뉘앙스고 맥락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정말 계엄 해제가 빨리 되길 원했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한테도 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되고 3시간 반 동이나 이 부분을 대통령이 이 계엄이 해제됐다고 선언하지 않느냐. 되게 재판관들이 치밀하게 물었거든요. 제2, 제3의 계엄을 발동하면 되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기록도 남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국회의장 공간에는 병력이 계엄군이 모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맞을 것인가? 증거가 그 주장에 부합하게 나오고 있는 것인가? 목격자들, 그 당시 상황들,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질서 유지라는 이 주장을 부합하고 뒷받침시켜주고 있는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몸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 병원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던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해서 출석한 증인들이 예. 꼭 다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박춘석 경제수석이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네. 왜 신청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의 혹평에 가까운 평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예산 삭감 등등 이제 야당의 폭주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작 그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제수석조차도 계엄이 선포되기 30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국가 비상사태인지에 관해서 경제수석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증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예.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나온다고 해도 과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일정 부분 알려진 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문인데 헌재가 채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네. 굉장히 중한 그 신병으로 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상 강제 구인을 하는데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심판 변론 기간이 연장되는 측면 등등을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채택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는 오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 메모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의 이 신빙성을 또 지적을 했고 또 통화 내용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이 메모의 신빙성은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오늘 진술로서 일부 좀 그 신빙성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메모의 신빙성만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개연성도 있어요. 예. 다만 이 정치인 체포조 또는 정치인 체포 지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홍장원 차장의 메모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관련된 진술이 그동안에 군, 경, 국정원 세 방향에서 있었고 그러면은 관련된 진술들이 모두 다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부대원들의 단톡방 그 캡처 같은 것도 수사기관의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예. 그것이 헌법재판소에도 송부되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증거들이 모두 다 그러면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 차장의 초기 진술 중에 굉장히 그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이 윤 대통령과 밤 11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각에 통화를 해서 이제 뭐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해서 그 정치인 뭐 소재 파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다는 네. 그 언급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초기에는 경찰에서 이런 보고를 들었다고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오늘 진술에 보면 어쨌든 그 홍장원 차장과 통화를 해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가 과연 종합적으로 부정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메모의 신빙성이 일부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조태용 원장에게 네. 홍장원 전 차장의 좀 신빙성을 좀 가름할 네, 만한 맞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어떻게 차관급한테 직접 전화를 하겠냐. 나는 국정원장이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실상 해외에 출타 중이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었던 걸로 보이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전화를 했느냐. 뭐 없는 줄 알아서 전화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전화는 실제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격려차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기 어렵습니다. 계엄 발동한 직후에 본인이 원래 직접 지시 내리기도 저어되는데 무슨 치하를 하고 순방에 대해서 노력해 준 거를 칭찬을 한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증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본인의 기억에 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려면요. 홍장원 메모는 가짜다.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알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송장원 차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잡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듣기도 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신빙성을 좀 탄핵하려는 의도는 보이는 거죠. 내가 나중에 사실 너무 급박해가지고 공간 앞에서 사실 이렇게 급하게 받아 적었다고 하던데 CCTV를 돌려봤더니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이건 대단히 지연 말단적인 거예요. 어디서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그것을 왜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CCTV에 있었을 때 그럼 시기를 다 맞춰봤는지 전체를 다 돌려봤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탄핵하려면 그 전반적으로 여인현 전 사령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든지 이름을 읊어준 사실이 없다든지 아니요. 여인현 전 사령관도 위치 지원과 관련해서 추적이란 표현은 본인이 쓰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국정원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고 다만 4가지 버전이 있다. 4가지 버전, 100가지 버전, 1000가지 버전이 있어도요. 그게 일관되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가 해명이 된다면 당연히 증거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국정원 내부에서도 1차장과 국정원장이 왜냐하면 1차장은 국정원에서 계속 성장했던 사람이고 이 조태용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니까요. 알력 다툼이 있었다. 뭐 권력 견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좀 해석되는 증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진술의 변화가 더 포착되는 증인은 누구라고 맞습니다. 보세요? 진실의 그 어떤 진술의 폭이 큰 것은 사령관들이 제일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찰 조서 내용들, 이를테면 국회의원 체포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도 아마 사실대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일간지가 수사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체포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옆에 타고 있던 장교가 있어요. 수행장교. 봤더니 자기가 원래는 대신 전화를 받는데 왜냐하면 이 수행을 하니까요. 대통령님이라고 써 있어서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바로 받았는데 자기가 옆에 탑승하고 있으니까 다 들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짜증을 내더라는 겁니다. 왜 빨리 못 잡아들이냐고. 이걸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또 다른 이 지휘 군인도 있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는 겁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이 배척할 부분은 배척하고 좀 신빙성이 있는 걸 다 한 줄로 꿰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계엄은 위헌이 아니었다고 결론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간에 18분 동안 계속 발언 기회를 받아서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을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죠. 조태용 국정원장은 출장한 줄 알고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했더니 딱 보니까 술을 마신 것 같더라. 그래서 아니 그 원장이 바로 출장한 날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그리고 중간에 그 국정원장이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해고 사유가 정확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반대 측에서는 국힘 측에서는 그러면 조태용 원장 국민의힘 의원과 그 당시에 통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고 또 계엄 전날과 계엄 당일날 김건희 여사랑 문자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성향까지 지금 거론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체포조 또는 체포 지시에 관한 그 진술들은 한 갈래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런 논란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 경, 다른 경로에서 나온 진술들도 모두 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군인들 단톡방에서 나온 증거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던데 제가 좀 그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로서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국정원장이 엄연히 한국에 있는데 네. 그리고
직접 만났잖아요. 예. 대통령실로 불러서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불렀습니다. 예. 불러서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국무위원 11명 채워야 된다.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 소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밤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또 통화를 하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예.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고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뭐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등등의 그 논의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 시간 순서대로 이걸 나열해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결국에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기관의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김영두 재판관은 정말 시간 분마다 이렇게 네. 하나씩 따져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타임테이블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 나는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이미 만나고 있었다면, 그럼 대면하고 있었다면 완전히 거짓말한 걸로 재판부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회창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불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국정원장이 전날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사와 당연하지만 이 대리인단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자주 문자를 주고받냐. 왜냐하면 사람이 밥 먹는 건 기억 잘 못하잖아요. 어제 뭐 먹었는지 그건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게 이례적인 경험이라면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례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소에는 문자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답변하지 못합니다. 흔적이 남아있으면, 근거가 남아있으면 그걸 보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요. 이 부분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게 위헌 위법이면 어느 단계까지 같이 공유를 했는지도 당연히 수사에는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 여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하나의 단초를 오늘 이 조태열 그 국정원장이 단서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태용 조태열 네. 외교장관. 네. 알겠습니다. 네. 체포조 메모와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조 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지를 했습니다. 불공정 재판의 우려가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측의 동일하게 어쨌든 그 소추위원 그리고 피청구인 이 직접 질문하지는 못하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질문하겠다면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물론 통상의 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질문하겠다고 할 때 허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것이 피고인 본인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 탄핵 심판에서도요. 4차 변론기일 때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재판부가 제기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많이 했죠. 그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그 개헌포고령과 관련해서 이 전공의 부분은 왜 넣었느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매우 중대하게 불리한 질문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헌포고령을 내가 사전에 받아보았고 검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피드백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전공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았다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질문을 통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피청구인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겠는가? 저는 변호사로서는 직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게요. 또 지난 변론기일을 네. 돌아봤을 때는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의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놀랍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 대리인단 중에 한 명 변호사가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한테 근거를 대라고 묻더라고요. 예, 법적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가 예. 뭐냐. 그런 행동은 통상의 변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뢰인한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판사의 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거를 대려면서 반격하는 거 의뢰인한테 좋지 않습니다. 딱 그때 윤 대통령이 옆에서 제지했죠. 됐어 이렇게 말을 예,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하는 예.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좋지 않은 변론 전략이거든요.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변호사라면 알고 있어야죠. 왜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은 하나하나가 독립기관으로서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재판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송 지휘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량이 있는 겁니다. 재판부의 권한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게 이 각각의
당사자들의 역할인 겁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거를 대라. 근거라는 건 헌법에 있다고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광경이다. 오히려 이 대리인단이 오늘도 광화문에서 있는 국민 변호인단 이 출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도 이제 모습을 드러내셨던데 장외전을 벌이는 거는 법조인으로서 좋은 자세도 아니고 예. 의뢰인한테 도움도 궁극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 58%, 탄핵해야 된다는 거죠. 기각해야 된다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뭐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3% 늘은 거고 탄핵 기각 응답은 2% 줄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2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사실 뭐 그 국민이 양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이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그 여론조사를 보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예. 법적인, 헌법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예. 평가는 당연히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예, 말씀드립니다. 법적 평가 말고 국민의 감정. 그렇습니다. 예. 그 같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저렇게 탄핵 찬성 비율이 조금 더 지난주보다 상승하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에는 예. 결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한 주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죠. 지난주에 곽종근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헌재 증언이 있었고 예. 특히 곽종근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은 상당한 그 논란을 피청구인 측에서는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중에서 내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과 통화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기일통제실에서 그래서 얘야 부대에 그 내용들이 다 들렸다라는 부분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접한 국민들께서는 그 정도 되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에서의 추세가 반등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극단으로 네. 갈려지는 상황에서 이제 변론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론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그럼 결론을 나오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나오든지 더 크게 갈라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사법부는 최후의 갈등의 보루예요. 거기에 불복을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망가지는 겁니다. 예.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단심제니까 더 다툴 수 있는 법률적인 절차는 없는 겁니다.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그대로 수긍할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까지 사실상 외압을 넣는 겁니다. 재판부를 향해서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나오지 않으면 나는 다른 불복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 있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부가 비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부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리에 따라서 편향대로 재판하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라고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께 드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최고 권력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늠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 제 주변의 많은 분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묻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덮어지는 게 과정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법 감정, 법 상식에 부합하도록 나오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에서 정말 자유로우려면요. 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수의 가치고 보수의 자세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론 그리고 정권 재창출론 응답률은 모두 지난주 조사와 동일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수 결집이 아니고 이 결집된 상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50%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기준으로 삼는 퍼센티지는 통상 55% 정도로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권 교체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의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이건 왜 그런가?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게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그 장기화된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오버랩이 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저런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선호도는 또 저 정권 교체 비율보다도 더 낮게 나옵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깊이 새겨야 될 것인데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말이 좋아서 우클릭이지 사실은 우왕좌왕하는 듯한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쉽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추이다. 그런데 이게 대선과 관련해서 정당 지지율을 물으면 한 40 정도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그 20 내지는 뭐 20에서 30까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이미 채점을 끝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도층은 극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극우적인 행태를 보수의 간판을 내걸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40은 사실상의 상수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지대, 지금 정권 교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50% 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의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이 비율을 국민의힘 넓혀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장성엔 대단히 제약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항변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 할수록 국민 외면받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사실 장기적으로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시간적인 상황을 보면 강한 목소리가 맞는 목소리처럼 다수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정치권 안에서 더 정치를 중심에서 하시는 분들일수록 바깥에 목소리에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한계를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 지표는 그렇다면 오늘 선거하면 누가 이긴다는 거겠습니까? 엄중하게 새겨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종결이 됐고요. 다음 주 또 진행될 9차 변론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간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